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검사 시스템을 고안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그다음에 세계의 주목을 받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TEDx 서울에 초대받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공병원에는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 정도 전에 그 전에 이제 대학병원 근무하다가 지금 근무하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천의료원이라는 곳에서 국가지정 격리병동이라는 곳이 있고 그것을 관리할 감염내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국가지정 격리병동이라는 곳. 사실 감염내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국가지정 격리병동이라는 것을 이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었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종 감염병이란 거를 격리해서 보는데 설마 이제 이런 곳에서 진짜 환자가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인천의료원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신종 감염병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됐고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무서운 감염병을 잘 가둬놓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전신보호복이라는 것을 복장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이제 운명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공간인데 뭔지 아십니까? 응급실에 환자를 씻기는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뭐냐면 행여 환자나 노숙 환자 이런 환자들을 씻기는 시설이죠. 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그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이제 응급실로 들여야 되는데 주변 환자들한테 참기 어려운 냄새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없애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에서 제가 행여 환자들을 씻기는 그런 간호사들을 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게 진정한 백의의 천사구나, 천사 같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국가지정 격리병상, 무서운 감염병을 보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러워하는 그런 행여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근무하는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2012년에 우리나라의 지구상에 두 번째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는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2015년이 아니고 13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행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첫 번째 의심 환자는 2013년 8월에 저희 인천의료원에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처음 대응할 때 저도 간호사도 솔직히 좀 무서웠었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허둥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기존의 감염병 공부에 추가로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매년 신종 감염병에 대한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전 직원들에게 개인 보호구라고 하는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때로는 신종 감염병 환자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모의 훈련을 하기도 하고, 아까 그런 보호구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TV에서 보시는 하얀 보호구가 전 직원을 몇백 명을 입혔다 벗겼다 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 보호구가 좀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몇백 명이 연습한다고 입고 버리고 하면 1,000만 원 훌쩍 넘게 돈이 들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민간병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서는 훈련을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 강사님들을 초대해서 직원들에게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지역사회에 다른 감염병 선생님들도 무료로 와서 들을 수 있게 항상 문을 열어드렸고요. 2014년도에는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저희 인천의료원에 9월 달에 에볼라 의심 환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영화 소재로도 쓰일 만큼 치명적이고 소량의 체액만 노출돼도 감염이 될 수 있고, 한번 감염될 때 치사율이 40%에 육박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의심 환자가 아프리카 환자였어요.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렇게 받아놓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통역 서비스는 전화로 잠깐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단어 하나하나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합니다.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번역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종이에다 적은 글씨 이런 걸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 패드로 찍어서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밖으로 꺼내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또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환자 청진을 할 때 청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청진기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쓰는 평소의 진료 환경하고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모의훈련 같이 된 거죠. 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동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다들 처음이었고, 그 아프리카 환자도 잘 돌려보냈습니다. 2015년도 국내 메르스 유행 시에는 인천에는 사실 결과적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수많은 그 메르스 의심 환자를 저희가 보게 됐는데,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메르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온 환자들이 메르스가 아닌 다른 병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자. 그 뒤로는 음압병동에서 진단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 초음파 기계를 갖다 놓고 그 밖에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준비를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올해 1월 초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이상한 폐렴이 돈다라는 소식이 들었고요. 저희에서도 자체에서 이제 소식도 듣고 회의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19일이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공항에서 그 메르스 의심 환자 보듯이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환자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 격리병실 준비합시다 라고 갔는데, 이제 중국 우한시의 시민이 열이 나서 공항 검역소에서 저희 병원 이송으로 오신 거죠. 사실 그때까지 아무 새로운 저희가 대책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들 쌓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랐던 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입원한 지 3일 만에 CT라고 하는 단층 촬영 검사를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날마다 환자 코를 후빈 겁니다. 코를 후볐다는 거는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는 건데요. 그걸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3일 만에 CT를 찍었던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왔을 때도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환자가 처음 왔을 때는 증상이 약간 열이 있는 정도였고 호흡기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3일째까지 열이 계속 나길래 이건 감기인데 열이 3일째까지 나다니. CT를 찍을 때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음압 카트란 곳이 있고, 그 카트를 싣고 CT 찍는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환자고 누굴 시킬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보호복을 입고 그 카트를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를 바로 했더니
그날 아침 엑스레이 깨끗했었는데요. CT에서는 양쪽 폐에서 스물스물 폐렴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감기가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폐에 있는 세포들과 아주 친화도가 높구나. 그래서 초기부터 이렇게 폐렴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고 최대한 빨리 학계에 알렸습니다. CT 말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날마다 코를 후볐다는 거죠. 날마다 코를 후빈 이유는 바이러스를 확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전에 2013년, 그 다음 2014년 에볼라, 그 다음 2015년에 아까 그 서울 쪽 대학에 있는 원인미상 폐렴, 이것들을 진료할 때 항상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버리면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종이 오면 나는 반드시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우한시에서 온 첫 번째 환자도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시행을 한 거죠. 환자 바이러스 검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쉬운 코를 후비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도 가래를 뱉었고 대변, 소변, 혈액 검사를 열심히 했고요. 환자분도 참 열심히 협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환자 그 검사를 시행할 때만 해도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키트가 없었습니다. 키트가 처음 승인된 게 2월 7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검사해서 보낸 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보관을 하고 있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가 세팅이 되자마자 제 환자 거를 검사를 해서 저에게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그 바이러스 수치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는 상기도, 그러니까 코, 그 다음에 하기도, 가래 두 군데 다 해서 질환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폐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한 2, 3일째까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 환자 검체를 채취한 것들이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그 PCR 키트를 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거죠. 그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시료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불청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 불청객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자료를 전해준 셈이 됩니다. 지금은 질환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자료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환자의 그 자료가 우리나라의 그 방역을 대응할 때 상당히 중요한 소중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제가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을 고안하게 된 것은 그겁니다. 건물 안에서 하지 말고 환기 걱정 안 해도 되는 밖에서 하자. 밖에서가 꼭 드라이브 스루만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천의료원이라는 곳에 가고 바로 그 다음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사업단이라는 곳에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의사로서 담당한 일보다 더 흥미로운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끼리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건축하시는 건축공학과 교수님들, 그 교수님 중에서도 음압 설비를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학과 교수님들, 통계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감염병 모델링 하시는 분들, 언론학과, 이분들은 감염병에 대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시는 분, 이런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저는 병원 안에서 제가 감염병을 보던 의사에서 병원 밖에 시야를 돌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환자를 보면서 알게 된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자들이 기침도 없고 발열도 없고 폐렴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숨도 안 찹니다. 근데 바이러스 배출은 오히려 초반에 많고요. 이런 희한한 질환을 빨리 찾아내려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바이러스 배출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검사 후에 그 검사자나 그 다음에 검사 공간이 많이 오염이 될 거고요. 결국은 다음 검사할 사람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환자 한 명 검사하는데 아무리 환기가 잘 돼도 실내에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비워야 됐고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적었었죠. 바이러스는 실내에서 상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같이 일했던 건축공학과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교수님도 이것저것 다 샅샅이 살펴보시고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했습니다. 가능하면 야외에서 합시다. 그게 어려우면 공조가 완전히 통제된 곳에서 합시다. 느리더라도 실내에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환기를 해야 되고요 라고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야외에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운동장에서 동선을 한 방향으로만 하자. 일방통행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검사실을 운영을 하자. 그 초안에 제가 그렸던 그 초안에는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각각의 코스별로 뭔가 이렇게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채택이 돼서 드라이브 스루만 오히려 좀 많이 알려지게 됐죠.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을 대응할 때는 기존 방법대로 느린 템포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감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신종감염병 정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 맞춰서 신속하게 개설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 저희 쪽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로. 각자는 또 따로따로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본인 환자 진료도 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SNS를 통해서 수시로 최신 정보를 교환을 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반대가 되지 않고 서로의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드라이브 스루도 저 혼자 고민하다가 저 혼자 그림 그렸다고 되는 건 아니었겠죠. 위원회 중에 한 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환자가 갑자기 많이 생긴다고 해서 대구에 지원을 내려가시면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갑자기 한꺼번에 검사해야 될 것 같다. 고안해달라. 저녁 늦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 4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새벽 4시쯤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보내드렸더니 그 안들이 학회 안에서 공개가 됐고 경북대 칠곡병원이라는 곳에서 가장 이제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적용을 하셨죠. 이렇게 빠른 신속성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포용성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종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로 접하거나 우리가 몸으로 느낀 이 바이러스는 어땠습니까? 가식 없고 인간보다는 훨씬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애써 감추고 싶은 취약한 부분들을 어김없이 다 들춰내겠고 앞으로도 계속 들춰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없어져야 될 생활 방식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 아직은 아쉬움이 많은가 봅니다. 예를 들자면 낮은 천장에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도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일상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바꿔가는 것들을 보시면 숨막히게 붙어 앉아있던 교실의 책상 간격을 넓히게 됐고요. 어둠침침한 방 안에서 침을 튀기면서 열창하던 공간들, 노래방, 클럽 이런 곳들 발길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낮은 천장에서 땀냄새 물씬 나게 상가 안의 일부 공간에서 운동하던 공간들 아쉽지만 사라져야 될 공간이 됐고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던, 들어주지 않았던 아픈 사람은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곧 올 것 같습니다. 대신 바이러스는 사람이 모른 척 덮어두고 있는 것은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무증상자라고 모른 척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함께 계신 부모님, 친구, 할머니에게까지 전파시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말은 코로나19 유행의 아주 초기의 일화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고 다 끝난 것처럼 환호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중세시대의 패스트가 무서웠던 병이었다는 것을 글로 읽어서 이해를 하듯이 그 후에 바뀐 코로나 이후에 바뀐 문화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은 글로 읽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은 코로나 이후에 바뀐 그 세상들에서 태어나서 살 거기 때문이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고 결국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바이러스에서 떨면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일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이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서 또 다른 새로운 일상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19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코로나 EN을 준비하자. 여기에 N은 숫자 N이죠. 코로나19가 2019년에 발견돼서 19라는 거 잘 아시죠?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이후로 2019년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지 말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죠. 지금 닥친 감염병만 막고 보자는 그런 것보다 이런 비슷한 또는 이것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내려갈 것이고요. 우리는 길을 꼭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